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이 구체적인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 대규모 인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3자 추천 수정안을 꺼내들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한파는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충남과 호남에는 오늘까지 최고 30cm의 큰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등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 경찰과 함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오늘도 집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곳 공수처 조용한 분위기인데요. 2차 체포영장을 오늘 집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집행 시기를 함구하고 있지만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 등과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집행 때는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실패한 만큼 이번엔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그에 따른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공수처법상 이 담당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며 굳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받을 이유가 있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체포영장 집행의 명분을 흔들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체포영장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 집행 당시 유효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공개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미 한 차례 집행 실패 이후 많은 비판이 쏟아진 만큼 수사 보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지만 판사가 인정할 경우 즉 법원에 따라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라도 상관없다며 수도권 논란에 달라진 태도를 보이면서도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절차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강수를 둔 건 공조수사본부 수사에 변수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표적인 방어 논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을 통한다면 수사 주체가 공수처라도 인정하겠다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꼭 조사를 해야 되겠다면 사전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달랐는데도 두 차례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변수를 만들기 어렵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보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과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통해
계엄 당시 지시사항이 공개됐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군은 물론 경찰 수뇌부까지 녹취가 안 되는 비화폰을 사용한 게 자신감의 배경으로 읽힙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공조수사본부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는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 우려 속에 관저 앞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자 지지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한남동에 모였습니다. 한파에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일부는 텐트까지 치고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공수처와 경찰에 맞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선 탄핵 찬성 측이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여의도 탄핵 촉구 집회에서 흔들었던 응원봉이 관저 앞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소원은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라며 신속한 2차 영장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형법에 의해서 내란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찬반 양측 사이 일부 고성이 오간 가운데 경찰 기동대는 울타리와 차벽으로 이들을 분리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영장 집행 시점이 임박할수록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결이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로 김여사 특검법은 가결 196표, 부결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내란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6명과 4명으로 추정됩니다. 지도부가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탈당하라고까지 말했는데도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거라 이 내부 긴장감은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특검법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300명 가운데 198명. 찬성표가 2표만 더 나왔다면 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대로 특검법 저지에 성공해놓고도 웃지 못한 배경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기명 수기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법야권 192명 전원 찬성을 가정하면 내란특검법엔 최소 6명, 김여사 특검법엔 최소 4명의 여당 찬성표, 즉 이탈표가 나왔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원내 지도부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에게 탈당까지 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 안팎은 더욱 술렁었습니다.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은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지도부의 초강수는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수파 의원들이 공개 반발할 명분만 제공하며 국민의힘의 구심력은 더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행위로 몰려서 탈당 요구까지 받는다면 이것은 일종의 마녀사냥이고 일종의 메카시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시한폭탄입니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다시 한남동 관저에 집결할 거라고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 그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결사옹이하는 듯한 모습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국민의힘, 분열 조짐이 더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미 문제가 없는 걸로 정리됐다는 점을 부각했고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무리하게 재판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당시 권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춰 사유를 재정리한 만큼 이번 내란죄 철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헌법상의 대원칙이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과거와 같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며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처음 반격에 나섰습니다. 폭행죄, 방화죄, 죄자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폭행했습니다. 불질렀습니다.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게 해주세요. 정리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탄핵 심판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넘어갔다면 이번엔 고치는 게 맞다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역공을 폈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걸 따르는 거야말로 잘못된 거고 이재명 대표 판결 전에 탄핵 심판이 나가게 하려고. 민주당이 정치적 스케줄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뺀 건 구차한 일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축소시켜버리는지 저는 이 국민들의 염원이나 저의 탄핵 표결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을 고려해 무리하게 심리를 진행하면 사심 가득하단 비판을 받을 거라며 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탄핵 심판을 두고도 당분간 정치권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입건되어 있는 경호처 고위 간부들에게 잇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이어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역시 경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고위 간부 4명 모두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박 처장과 김 차장에 대해서는 3차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습니다. 박 처장의 경우 출석 시한으로 제시된 10일 오전 10시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볼 때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도 3차례 출석을 요구한 뒤 모두 거부당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박 처장과 김 차장 등 입건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줄줄이 체포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또 2차 영장 집행 시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경호처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 간부들뿐 아니라 육군 55 경비단장과 33 군사경찰 경호대장 등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정황들도 자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이들이 계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속속 확인됐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이후 국회를 잘 통제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두 청장은 협의를 거쳐 기동대 등 경찰 1,740여 명을 투입해 국회를 2차례 봉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현장의 문의까지 보고받았지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체포된다며 지시대로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위치 확인과 체포를 위한 지원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서도 관련 요청을 보고받았는데 검찰은 조 청장 등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사령관에게서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계획을 들은 뒤 경기 남부경찰청장에게 통제를 지시했고 이 지시를 하달받은 경기 과천경찰서장은 K1 소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 115명을 보내 선관위 청사를 봉쇄, 점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지호, 김봉식 청장 관련 밝혀야 할 의혹이 남아있다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한파 가운데 충남과 호남 지방에는 폭설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원희다 캐스터도 굉장히 중무장을 하고 나갔는데도 추워 보입니다. 지금 출근길 추위 어느 정도입니까? 네, 칼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중무장을 해도 바깥에 조금만 서 있어도 그대로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서울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2도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특히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5도 선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대라 시민들이 많이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집을 나서기 전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보온용품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 북부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강원도 설악산으로 비공식 기록이지만 기온이 영하 23.8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에 대관령 영하 15.2도, 철원 영하 12.2도, 대전과 안동 영하 7.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에 유의하시고 동파사고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파 속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구름이 그 밖에 서쪽 내륙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눈발도 점차 굵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내렸지만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전북에 최고 2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에도 최고 15cm 이상의 추가 폭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붕괴 등 안전사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한파가 지속하겠고 이번 강추위는 주말 낮부터 점차 약해질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현재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썰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북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눈이 내리는 지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남 보령 대천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대천항에서 유람선을 탈 수 있는 곳입니다.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눈이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과 서천, 태안 등 5개 시군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충남 공주, 논산, 부여 등 6개 시군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충남 계룡산엔 14.7cm, 서천 춘장대 11.4cm, 세종 전인은 9.4cm의
작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온도 내려가면서 충남 천안과 아산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 이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순간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남 소망은 밤사이 눈이나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충남 지역에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에도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완주와 무주, 진안 등 내륙 지역 5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5에서 15cm, 서해안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20cm 이상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많은 눈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북 북부 내륙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15도까지 떨어진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안의 수증기를 머금은 무겁고 강한 눈, 습설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축사와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지역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이 차량 운행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격히 기온도 내려갈 것으로 보여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보령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비상겸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에는 반드시 집행에 성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홍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전해진 직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대통령 측의 요구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예정대로 이뤄질 거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1차 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왔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경찰 특수단은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도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해서라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2차 집행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성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이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1차 집행 시도 때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것으로 보여 대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대립이 격해질 경우 총기 사용 등 무력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와 형사기동대 등 대규모 인력 투입이 예상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막힌 뒤 한남동 관저는 마치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첫 관문인 철문 앞에는 대형 버스를 촘촘히 세워 길목을 가로막고 곳곳에 원형 철조망을 둘렀습니다. 일부 출입문에는 쇠사슬까지 둘러 출입을 막았습니다. 만약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경호처 인력 400여 명이 인간벽을 세우며 막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은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로 사전에 지휘 체계를 흔드는 것도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또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 베테랑 형사들로 꾸려진 형사기동대 수백 명을 추가 투입하고 경찰기동대에 특수견이차와 장갑차를 동원해 차벽과 철조망을 뜯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와 헬기 투입도 거론되지만
경찰 내부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임무 범위에 맞지 않는 데다 특공대 투입은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의미라 충돌로 인한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 의지를 다지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에는 경호벽을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효인 만큼 집행에 응하지 않았겠다면서도 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소환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절차에만 응하겠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공수처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이라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판사 쇼핑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대해선 경호 문제 등을 법원과 협의한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도 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논란 등이 정비되면 헌재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판 진행 과정에 필요하다면 회추에 상관없이 출석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공수처 청사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려갔지만 출입을 거절당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공수처 청사에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논의하려 했지만 민원실에 맡기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 면접 일정이 있어서 당시 면담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선임계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제출할 계엄 선포 배경 등 답변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내란 혐의를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해자들의 공소장에는 정반대 정황이 담겼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규모도 시간도 적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80명의 병력밖에 가지 않은 것이고 또 무장하지 않은 병력이고 그러나 국회에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재판에 넘긴 군 수뇌부 공소장을 보면 국회에만 특전사와 수방사 600여 명, 경찰은 1,700여 명 등 총 2,440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쌓아 올린 의자와 집기류에 가로막혔을 뿐 안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과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런 관계자들의 공개적인 증언조차 신빙성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당시 실탄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며 폭동이 아니라고도 거듭 주장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국회로 향한 헬기와 버스에 실린 실탄만 2천여 발이 넘고 추가 공급을 위해 준비된 실탄은 5만여 발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 1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2시 13분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순순히 따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빠져나왔다며 도표 의혹을 여딜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윤정 기자입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이 대통령 관저에서 방탄 차량이 빠져나왔다며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도주 의혹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윤석열은 관저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군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이 이미 한남동 관저에서 나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일제히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7일 저녁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며 윤 대통령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의혹을 해소해달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관저에 있는 걸 확인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약속 때문에 나왔는데 거기 계셔요. 제가 확인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현재 관저에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이후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게 도피설의 화근이 된 셈인데 윤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는 이르면 체포영장 재집행 때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야당은 즉각 특검법을 수정해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이 응한다면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의결 정족수 200표에 각각 2표, 4표씩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를 위해서는 여권의 8표 이상 이탈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기존 표결에서의 부결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야권에서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은 위헌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할 거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기존 내란 특검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을 추가해 즉각 재발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 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재발의 시 여당이 요구해온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말에 대한 검토는 힘듭니다.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검토할 수 있을 여지가 생길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체 수정안을 내는 등의 논의가 분출되고 있는데 아직 주류 의견은 아닌 만큼 협상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는 있었고요. 그러나 다만 위헌 법안, 국민들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위해서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부결하고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과 함께 한덕수 대행 시절 거부권이 행사된 이른바 농업사법과 국회법,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 차원의 특검법 발의 여부에 대해선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며 이른 시간 안에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총에 논의를 붙여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집행이 확실해지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은 공수처가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로 꼭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선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무슨 수를 쓰든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야 한다며 임전무퇴, 사직생의 비장한 각오를 주문했습니다. 명백한 위헌, 위법을 저지른 윤 대통령 파면은 시간 문제라며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논란에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속의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 충격 완화에 집중하는 모습엔 예측 가능성이 경제의 근본이라며 영장 집행 협조가 우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적 저항에 대해서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경호처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서결산성을 쌓은 반란군이라고 맹비난하고 경호처 주요 간부들을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부르겠다며 불출석 시 고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다음 운영위에 경호처장을 비롯한 부장까지 실무진까지 12명의 출석을 오늘 요청한 바입니다. 이후 출석하지 않음에 대한 고발 조치라던가. 민주당은 한편으론 국정협의체 첫 실무 협의를 앞두고 추가 경정예산 규모를 검토하고 외환시장을 점검하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내통하는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당 입장은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기관과 내통했다는 자백을 했다며 국회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건 중대한 위헌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민주당과 작당 모의 국수본을 규탄한다! 당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SNS 글이 근거입니다. 여당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사퇴와 함께 이 의원과의 통화 기록,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고발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여의도의 절대 권력자 이재명은 기어이 총통과 수령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민주당과 내통하는 국수본의 수사를 그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공수처는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하라거나 윤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등의 민주당 의원들의 공개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경호처와 수사기관 사이 또 진영 간 분열을 부추기는 폭언은 심리적 내전 상태로 가는 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공수처와 국수본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서 사실상의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세 수위를 높이는 건 이번 달 열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등 재판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라는 게 여당 주장입니다. 다만 친윤석열계이자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이 최근 국수본부장에게 영장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등 압박성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져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거리 상태인 만큼 정부가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올해 의대교육 계획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간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김태구 후보가 웃었습니다. 김 후보는 득표율 60.38%를 얻어 39.62%에 그친 주수호 후보를 따돌리고 제43대 의협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의정 갈등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의료계 투쟁을 주도했고 전공의 집단사직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신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폭주기관차 기관사가 하차한 상태라며 정부가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유고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대통령 직속의 특위는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제가 중단하라고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또 의대 정원 1,500명이 늘어난 올해 신입생과 휴학생까지 7,5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을지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플랜을 제출해야만이 우리가 26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학교를 대거 떠난 의대생들이 올해도 휴학투쟁을 이어가기로 했고 사직 전공이 90% 이상이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돌아가지 않는 등 반발이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이 이끄는 새 의협 체제에서도 당분간 대정부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밤사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길을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지고 상가의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도 곳곳에서 접수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SUV 한 대가 도로 바깥쪽 시설물 위에 완전히 올라탔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을 빠져나가다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선 겁니다. 미끄러운 눈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눈길이니까. 또 눈길이었고, 그러니까 눈길이 좀 속도가 있었으니까 미끄러지면서.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입니다. 어제 저녁 전북 부안에선 역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도로가 조경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김제시 만경읍에서도 화물차가 눈길에 도로 옆 비탈로 넘어지면서 50대 운전자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상가 간판이 강한 바람과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향납읍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4명이 대피를 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내부에 불에 잘 타는 패널 구조물이 있어 일대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잔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서울시도 비상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또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수도권 동파 대비에 나섰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전국에 북극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시는 상황 총괄반을 중심으로 생활 지원과 에너지 복구, 의료 방역과 구조 구급반을 구성해 어르신과 저소득층,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과 취약시설 현황을 살피고 거리 순찰도 강화합니다. 한파 이튿날 오전 9시엔 올겨울 첫 수도 간 동파 경계도 발령합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수도 계량기 안에 보온재를 넣어도 동파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4시간 동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8개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수도 간 동파 긴급 복구에 대비합니다. 3단계가 떨어지면은 기존의 인력 60명보다 2배 많은 1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간 같은 경우는 당일날 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드리고 저녁 9시 넘어서 접수가 되는 거는 그 다음날 오전에 처리를 수도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려면 계량기 안에 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렇게 10시간을 흘려도 비용은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300원 미만입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 아리수본부 카카오톡 채널이나 120 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또 지금 서해안에는 연이은 폭설로 인해서 시설물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한파특보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는데 저희가 앞서서 기상캐스터 현장에 나가 있는 내용 들어봤지만 지금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체감온도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체감온도는 같은 기온에서 바람에 따라서 느끼는 온도거든요. 예. 여름철에는 같은 온도인데 습도에 따라서 느끼는 온도가 다르죠. 예. 겨울에는 이제 바람에 따라서인데 초속 한 1m 정도 불 때마다 약 1도 정도 우리 몸이 더 낮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하 10도라 하더라도 바람이 영하 초속 한 5m의 바람이 불면 대략 한 체감 온도는 한 영하 14도, 15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는 겁니다. 네, 지금 동파 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보온재를 써도 동파가 우려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같은 한파에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도 추위가 사실은 이제 12월 하순경 크리스마스 전후쯤 이제 한번 왔어야 되는데 지난 겨울 돌이켜 보면 굉장히 그 포근한 겨울을 보냈거든요. 지금까지 서울에서 가장 낮았던 기온이 영하 7.7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제 오늘보다는 이제 내일 아침에 더 기온이 1, 2도 정도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때는 수도관 동파가 꼭 나타납니다. 그 밖에 있는 수도관과 밖에 있는 이제 계량기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흐르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약하게 틀어놓으면 수도세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량기 동파돼서 드는 수리비보다 물을 조금씩 흘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헌 옷을 계량기 그 보온재에다 넣어서 찬 공기가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온이 낮아도 얼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보온재나 헌 옷을 이용해서 그런 그 수도관 동파를 예방을 해야 되겠고, 또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보일러를 꺼놓으면 이렇게 추위가 찾아오면 보일러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 온도에 따라서 보일러가 꺼졌다 가동이 됐다를 반복하도록 그렇게 맞춰 놓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추위가 겨울을 지나면서는 한두 차례는 꼭 찾아오니까 그런 어떤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관 동파 또는 보일러 동파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서해안에 지금 굉장히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충남 서해안 그리고 호남에 최대 30cm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러면은 눈이 계속 쌓이니까 시설물 관리도 좀 유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이후 겨울이 과거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때 지금처럼 상층으로 영하 35도가량의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이 바다 호수 효과 또는 바다 효과라고 하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들이 찬 공기를 만나서 구름이 발달하거든요. 자, 이 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추운 상태에서 오지 않는 습설이 내리는데 습설은 건설보다 한 무게가 2~3배 정도 무겁죠. 그러니까 눈이 20에서 30cm 정도가 내리면 비닐하우스는 일종의 임시 그 시설물이거든요. 비닐을 쳐놨으니까. 그래서 눈이 이 정도 내리면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그 비닐하우스 단지에서는 눈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좀 이렇게 쓸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구조도 둥그런 형태보다 뾰족한 형태로 형태마저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그 눈이 많을 때는 그 시설물 약한 시설물은 무너지게 되고 생각해 보면 그 2월 달에 많은 폭설로 인해서 그 부산 외대인가요? 그 2월 달에 그 MT 갔다가 개강 전에 지붕이 무너져서 큰 피해가 난 그런 사건도 있는데 그래서 눈의 무게는 상당히 그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시설물 붕괴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비닐하우스나 그리고 집 앞에 이런 데 제설 작업을 좀 하다 보면 이제 좀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제설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 눈이 가져다 준 피해가 이제 어떤 교통 문제, 그다음에 집 앞 이런 이제 그 눈 쌓이는 문제인데요. 각별히 조심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보이지 않을 때 하면 또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간에 그러니까 항상 만만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설 작업을 할 때나 또는 이렇게 눈이 쌓여서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보행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다 손을 넣지 않고 걷는다거나 이러한 그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한파 그리고 서해안에는 폭설. 근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 습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이제 눈을 굉장히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이동을 안 하고 계속 이곳에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찬 공기가 그러니까 약 상층 5.5km 상층으로 올라가 보면 영하 35도 가량의 저 북쪽에서 떨어져 나온 전리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상층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지도에 나오는데 저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6일경부터 저런 기압 배치가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강한 한파가 찾아오기도 했고 또 서해상에서 강한 눈구름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자, 그 상층 전리저기압이 한 내일쯤, 토요일쯤이면 동쪽으로 빠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저렇게 찬바람이 한번 강하게 내려오면 그 바다와 대기의 온도차가, 해기차가 커지기 때문에 다시 또 눈구름이 발달하고 그래서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주로 서해안 지역에 많이 눈이 내리는 그런 형태의 지금 기압 배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서해안이 그래서 저런 구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반대로 저 위에 저기압이 아닌 고기압이 만약 있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동해 바다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저 강원도 영동 지방에 그럼 뭐 1m 가량 이런 눈이 내리는 그런 그 원인이 되거든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오늘 또는 내일 새벽까지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눈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린 데다가 이제 그 서해안 지방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가 저 눈에 관해서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한파와 또 폭설 대비 잘 해야겠습니다. 강추위에 지금 눈이 또 내리고 또 얼어붙고를 반복하면서 지금 도로 상황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도로 운행할 때 어떤 점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도로 결빙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막 눈이 계속 내리는 상황인데 이게 눈이 그치고 낮엔 녹았다가 밤이 되면 당연히 금방 추위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얼게 되거든요. 커브길이나 그 그늘진 곳들은 도로 결빙, 우리가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 그런 그 커브 도는 데서 굉장히 차가 위험하고 지금 어제와 오늘 사이 아마 저 호남 지방에서는 도로에서 저런 눈으로 인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차량은 도로 결빙 조심해야 되겠고 보행자는 얼어붙은 빙판길, 특히 고령층은 각별히 보행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그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는 게 그 비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좋겠습니다. 네,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충남 서해안 전북 지역에는 간판이 좀 떨어지는 사고도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사고 유형에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5가지 종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한 현상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강풍주의보, 눈이 많이 오니까 대설주의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니까 한파주의보, 바다에는 파도가 높아서 풍랑주의보, 이 와중에 또 동해안은 건조해서 건조주의보,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자연 재난과 관련되는 그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자, 이런 때는 그 어찌됐건 이제 한파에 관해서는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아까 그 수도관 동파는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그 한랭 질환들, 그러니까 저체온증들 조심을 해야 되고,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 어떤 겨울철 막바지, 지금 이번 겨울에 가장 기온이 낮은,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기온이 높을 때가 있고, 여름에 1년 중 가장 기온이 낮은 때가 있는데, 오늘과 내일 이번 추위가 올겨울에 가장 추위의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 영업장의 어떤 간판들이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파가 오늘과 내일 절정이라고 합니다. 올겨울 또 이 같은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구온난화의 영향 속에서 12월, 1월, 2월을 겨울철이라고 하는데 지금 12월을 보냈거든요. 1월에 상순을 지나고 있는데, 지난 겨울 되돌아보면 그렇게 그다지 강한 추위가 없었거든요. 한 2, 3일 정도 기온이 낮다가 2, 3일 다시 또 누그러지는 그런 사만사온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반복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올겨울 전체가 역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겁니다. 12월, 1월, 2월 다 지나고 나보면 자, 앞으로 남은 1월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은 그런 기온을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영하 뭐 한 10도, 12도 정도가 올겨울에 서울 가장 낮은 기온으로 겨울이 넘기는 이제 그런 인데, 서울에서 가장 낮았던 기온은 영하 23도를 보인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 1927년에. 자, 요즘은 그 정도의 강한 추위는 나타나지 않지만, 겨울에 늘 나타나는 이 정도의 추위는 뭐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거니까 이번 잘 그 피해 없도록 넘기면 이제 또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곧 봄이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위가 고비라는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단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23년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지난해 마지막 공판에서 군 검찰이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박 대령은 줄곧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초 대민 지원에 나섰다 순직한 최상병 사건을 조사해온 해병대 수사단이 민간 경찰의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핵심 논란입니다.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이른바 윗선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부 혐의자와 혐의를 빼기 위해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게 외압 의혹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박 대령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은 지난해 11월까지 10차례 진행됐습니다. 박 대령은 재판 기간 내내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고 불법적인 지시만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군 지휘체계 등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인 박 대령의 항명 혐의는 1년 반 가까이 군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1심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사건자고 한 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직원들 가스라이팅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주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23명이 숨진 아리살 공장 화재 희생자 가족들이 박순관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재작년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마약 투약 모임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타득 축구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정치활동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습니다.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즉 공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을 지어놓고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무려 7억 6,300만 원을 후원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과거에도 정치자금을 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점으로 지목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정작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수사에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대부분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제가 다 지겠다. 이런 자세로 탈당을 했고 지금까지 거리에서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이번 1심 결과가 아직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한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틀째 주요 현안 대법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분야는 외교안보 분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됩니다. 최근 활기가 완전히 사라진 아파트 값이 이번 주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내놓습니다.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던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엔 보합세로 바뀌었는데 이번엔 하락세로 떨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롯데월드타워에서 계열사 대표들과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 전략을 논의합니다. 앞서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혁신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쇄신으로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새해 다이어트 계획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터들에게 인기 있는 정기배송 닭가슴살 샐러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으로 편입하려는 뜻을 또다시 드러내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들은 유럽 영토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거듭 일축하는 동시에 외교적 해결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 편입 의사를 드러내자 유럽연합의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랑드 숄츠 독일 총리는 국경의 불가침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유럽 정상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EU는 주권적 국경 침해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며 유럽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nous sommes entrés dans une époque qui voit le retour de la loi du plus fort? La réponse est oui. Alors, faut-il se laisser intimider? Faut-il se laisser gagner par l'inquiétude? Évidemment que non. EU 집행위원회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주권 존중을 강조하면서 미국 차기 정부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t is clear the sovereignty of states has to be respected. This is also our diplomatic value and key principle we're working on. 문제가 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에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가 원하면 독립은 할 수 있겠지만 미국 땅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 매입 이유로 든 안보 우려에 대해 미국 측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며 외교적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Og så skal vi selvfølgelig stå fast på de principper, som vi arbejder på og som vi arbejder under. 이런 가운데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급히 덴마크를 방문해 국왕을 예방하는 등 그린란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영토 확장 발언으로 유럽을 자극하면서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유럽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음란물 표지를 SNS에 올려 논란이 됐던 배우 박성훈이 크나큰 실수로 불편함을 안겨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한 박성훈은 여러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누를 끼치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